자, 이번 관리사무장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4번에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이다 해서 이제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등을 채용을 해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와 같은 경우다 양가로 1번에 해서 소장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해서는 입힌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서 일단 양가로 1번. 자, 그러면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금액을 결정하는데 금액은 근무하는 세대 수가 몇 세대냐 그래서 1번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 2번에 따라 500세대 미만 이상에 따라서 3천만 원과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설정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액이 결정하면 방법입니다. 방법은 지금 밑에 2번에 나와 있는 지문의 두 번째 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에서 방법과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해서 이제 방금 봤던 5천만 원, 3천만 원 셋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설정했다면 저희가 보증 서류를 저희가 제출합니다. 그러면 지금 금액이나 방법을 결정했다면 그 보증 서류를 제출합니다. 누구에게 할까 그래서 양가로 3번에 일단은 먼저 동그라미 1번 입주대비 회의 회장에게 제출합니다. 1번. 그다음 2번은 임대주택이라면 임대사업자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제출해서 하나 봐두실 것은 이제 교재 지문 그대로 간다면 3번 보죠. 3번. 1, 2번 보시고 3번. 3번은 입주자 대비 회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문에 3번 그러면 1번은 입주자 대비 회의 회장에게 제출해서 입주자 대비 회의가 구성이 되어야 회장에 제출하는데 3번에 그러면 3번 입주자 대비 회의가 없습니다. 그럼 없으면 이때는 누구에게 이 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할까 그래서 지문은 입주자 대비 회의가 없는 경우라면 그때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없는 경우라고 하면 이때는 저희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저희가 제출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하나 체크 정리하시면서 그러면 1, 2, 3번에 따른 그 제출에 관한 대상자 설명을 드렸다면 그러면 그와 같은 대상의 경우 1, 2, 3에 따른 경우에 따라서 서류 제출은 언제 할까?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소장으로 배치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출은 1, 2, 3은 누구에게? 그 다음에 여기서 볼 거는 그러면 제출을 합니다. 1, 2, 3에 따른 어느 경우든 간에 언제 할 거냐? 그래서 제출에 관한 시점을 물어본다면 저희가 배치된 날에 1, 2, 3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하나 체크 정리하고요. 양가로 4번. 지금 양가로 4번은 제가 회수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가 회수 제한하게 되면 방금 봤던 세 가지 방법 중에 공탁금이죠. 그래서 자,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해당 공동택 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그래서 회수 제한은 방금 말 공탁금은 몇 년 저희가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근데 공탁금은 지금 현금으로서 공탁계획을 넣어놓다 보니까 만약에 주택관리사 등이 현금을 찾아버렸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장에 B라는 사업장을 옮겨가면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찾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된가요? 현금을 공탁기간에 넣어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찾아가 버리는 순간에 결국은 이 손해배상 책임을 저희가 이 관련 법에 넣어놓은 이유는 결국 뭐더라? 소장의 직으로 근무할 때 발생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건데 공탁금의 현금이 이걸 찾아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소장이 두 손 두 발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책임 소재가 정확하게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공탁금만큼은 소장의 직을 사임, 해임, 사모도 몇 년간, 3년간은 저희가 회수 제한 규정에 따라 그 돈을 공탁을 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수 제한 규정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무엇만 있다는 건가요? 공탁금만 해당된다는 거 하나에서 4번하고 5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법은 세 가지 중에 어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를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바꿀 수 있는가요? 네. 그래서
양가로 5번에 이제 보시면 그 설정을 바꾸고자 할 때 세 번째 줄에 해당 설정에 그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효력 있는 기간 중이나 뭐 방법을 세 가지 중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바꿔갈 수 있다. 그래서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설정합니다. 네, 6번. 6번에 이제 보시면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래서 보면 여기는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죠. 그래서 만료되기 전에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설정을 한다는 것은 세 가지 방법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 만료되게 그러면 기간이 만료가 정해진 것은 뭐예요? 저희가 공제나 보증보험만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6번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돼 다시 보증 설정하려는 자는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설정이다. 그래서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설정한 것은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게 되면 방금 나와 있는 대로 보증보험과 공제, 현금으로 놓은 공탁금은 기간에 만료가 없어요. 그래서 공탁금은 관계가 없고 저희가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시작에서 끝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만료되기 전에 설정은 지금 나와 있는 보증보험하고 공제의 경우라면 만료되기 전에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6번 나와 있고 7번 5 및 6에 따라 즉 뭐 보증을 다른 걸로 바꿨거나 아니면 보증기간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양가로 5 및 6에 따라 보증 설정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가요? 해당 보증 설정을 입증한 서류를 3에 따라 뭐 제출합니다. 네, 7번, 8번. 8번은 지급 청구예요. 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일단은 저희가 지급 청구를 통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 지급 청구 예를 들어서 뭐 손해가 무조건 들이밀 수 있는 거 아니라 플러스 지급 청구할 때는 뭐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서류를 같이 지급 청구할 때 들이밀어야 뭐 하더라? 이제 그 해당 기관 또는 사업자가 그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8번 입주대표회의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1번에 입주대표 주택관리사단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2번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4번 3번 1 및 2에 준한 효력 있는 서류를 가지고 방금 봤던 그래서 1, 2, 3에 따른 효력 있는 서류를 가지고 지급 청구해야만 뭐 하겠더라 해당 금액을 지급을 하지 그냥 무조건 손해 발생했다고 해서 들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니더라. 그래서 8번. 자, 그러면 지급 청구가 들어가서 효력 있는 서류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거를 그 해당 돈만큼을 지급을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 5천인데 3천만 원을 지급했다면 얼마가 부족하죠? 5천의 금액이 설정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3천이 나갔다면 부족한 3천만 원에 해당된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 9번. 주택관리사 등은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등 보조금을 보전이란 건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저희가 1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15일 이내 그 부족하게 된 금액만큼을 다시 가입하거나 채워 넣습니다. 해서 이제 보시면 마지막 나와 있는 지급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급하고 난 후에 부족하게 된 금액과 저희가 금액만큼 다시 가입하거나 보존,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은 일수는 저희가 15일 이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에서 이렇게 하나 쭉 해서 관련 고의과실로 손해 발생했다 책임지시고요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지급 청구에 관한 효력 있는 서류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지급하고 부족하게 된 금액만큼 다시 가입하거나 보존에 관한 규정까지 한번 정리하고 자, 이어지는 05번의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보면 저희가 주택관리업자 등에서 주택관리업자 등의 저희가 교육입니다. 교육. 그러면 저희가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입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업자 등은 주택관리업자를 포함해서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건 저희가 관리사무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일단 주택관리업자 등의 이제 교육에 관한 지문 중에서 제가 그 중에서 여기 이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은 제가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또 저희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으로서 소장으로 근무한 자도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두 가지 대상자들 중에서 그 중에는 보면 저희가 관리사무 소장과 관련된 어떤 지문이나 수치를 확인하자 해서 일단은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이 됐든 또는 주택관리가 됐든 간에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교육은 지금 보면 앞으로 저희가 시험을 대비한다면 자, 물음표 교육에서 이제 보시면 그 물음표 교육에 관한 지문 중에 하나가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인데 가장 첫 출발은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지금 보면 여기는 주택관리업자 등을 주었습니다만 앞으로 나오게 될 세 가지가 더 있죠. 그래서 여기 주택관리업자 교육을 포함해 총 네 가지 교육에 관한 걸 앞으로 저희가 시험 전까지는 다양한 형태를 통해 정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첫 출발은 무슨 교육이든 물음표 교육에서 어떤 교육을 주든 간에 가장 첫 출발은 이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은 저희가 실시권자가 누가 되느냐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그 중에 저희가 공동택관리법령상 교육은 네 가지를 정리하는 가장 첫 시작이 첫 번째 교육인데 이 교육의 실시권자는 누가 된가요? 저희가 시도지사가 교육의 실시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문부터 한번 확인하면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양가로 1번 자 볼까요? 주택관리업자와 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은 배치받은 현직의 그 산하보호의 자격을 가지고 현직의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등은 시도지사로부터 주택 공동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해서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실시권자는 누가 된가요? 시도지사가 실시권자가 됩니다. 네 해서 하나 정력을 일단 지문은 먼저 그러면 지문은 보시면 조금 달리해서 저희가 양가로 1번 지금 양가로 1번 하나 정리했고요. 바로 이어서 지문은 양가로 5번을 먼저 정리하고 2번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5번에 가면 지금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은 언제 교육을 받을 거냐 그래서 양가로 5번을 먼저 정리하면 밑에 5번에 동그라미 1번 그렇죠. 1번은 주택관리업자는 언제부터 교육을 1년 이내 교육받습니까? 그래서 주택관리업에 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교육을 받고요. 자, 2번 관리사무소장은 언제로부터? 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그래서 5번에 가면 지금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에 등록을 한 날로부터 또는 소장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습니다. 해서 5번은 관리사무소장과 주택관리업자의 교육은 등록 또는 소장으로 배치로부터 얼마 이내?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하고 5번은 먼저 한번 같이 정리하고요. 자, 그럼 1, 5번이 정리가 끝났으면 다시 저희가 양가로 2번으로 가봅니다. 2번. 자, 2번에 이제 가보면, 자, 소장으로 배치, 일단 여기에서 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 예정일 직전 5년 이내에 5년 이와 같은 경력이 없다. 어떤 경력이냐? 관리사무소장, 관리기구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 임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도에 실시하는 공동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배치 예정일 직전, 그래서 배치 예정일 직전 몇 년 이내 저희가 5년 이내 그와 같은 지금 여기 5번에 정리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경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교육과 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해서 양가로 2번 하나 정리해서 보고요. 자, 양가로 3번. 자, 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해서 3번입니다. 3번. 자, 소장으로 배치받아 즉 현직에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지금 나와 있는 1과 1 또는 2의 이 둘 중에 하나의 교육을 받고서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등은 뭐예요? 1, 2에 따른 교육을 받는 몇 년마다. 그래서 3번은 1 또는 2에 관한 교육을 받고서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등이죠. 그러면 주택관리사 등은 해서 방금 봤던
1의 교육을 받거나 또 2의 교육을 1 또는 2 중에 어느 하나에 대한 교육을 받고 현직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등이면 교육은 그러면 사무교육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5번이나 2번은 그 시점으로부터 얼마? 1년 이내 5년에 한 번만 받으면 교육이 끝납니다. 그런데 양가로 3번의 이와 같은 경우라면 그때는 어떻게 된가요? 3년마다 공동체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주기적으로 몇 년의 주기마다 저희가 3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사무소장 교육에 관한 것 세 가지 방금 하나, 둘, 셋에 요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관리사무소장은 그 교육의 대상자로서 그 시기가 되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가로 3번 하나 정리했고 양가로 4번은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자, 공동체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은 주택관리사와 보로 구분 실시하게 아무래도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는 경력상에 이제 보시면 실무 경력의 차이가 현격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당연히 교육도 주택관리사와 보를 구분해 실시하게 되고요. 7번. 자, 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가 공동체 관리에 관한 교육, 윤리교육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그래서 1, 2, 3에 따른 세 가지 교육을 저희가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교육기간은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 교육은 지금 5, 6, 7로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간은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소장 관련 하나, 둘, 셋에 관한 요 세 가지 이 셋 중에 어떤 교육을 물어보든 간에 교육 기간은 며칠로 합니까? 저희가 3일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9번의 1부터 3에 따른 교육 기간은 5부터 7까지 기간은 며칠로 합니까? 저희가 3일로 한다. 그래서 교육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교육을 갖다 물어보든 간에 그 셋 중에 뭘 주든 간에 교육 기간을 물어보면 며칠 교육입니까? 3일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에 나와 있고요. 10번. 교육 수탁 기간은 교육 실시 10일 전에 그래서 교육 수탁 기간은 무슨 말이냐면 시도지사가 실질권자가 되려면 직접 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주택관리업자나 소장에 대한 교육을 제3의 기관인 교육수탁기관에 교육을 주게 되면 그 교육을 시도지사로부터 수탁을 받은 수탁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에 교육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거나 통보합니다. 그래서 몇 일 전에 공고나 통보할까? 그래서 나와 있듯이 10일 전에 그렇고요. 그러면 교육을 줬으면 끝나는 건 아니고 우측 11번에 나와 있죠. 자, 시도지사는 수탁기관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매년 10월 30일까지 다음 년도 교육계획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억. 니은. 해당 연도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결과 보고를 작성해서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승인 이행사항은 두 가지죠. 기억은 지금 나오는 기억은 교육 결과보고를 작성해서 매년 11월 말까지 승인을 교육이 끝났다면 교육 종료 1월 이내 교육 결과를 작성을 해서 시도지사에게 보고다. 그래서 승인과 보고 절차의 두 가지 사항을 이행하세요라고 해서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하나 체크 정리를 해놓고요. 공제사업은 간단하게 잠깐 볼까요? 공제사업이다. 그래서 공제사업은 좀 전에 했네요. 여기 손해배상 책임의 하나 방법 중에 뭐예요? 보증보험하고 공제다. 그래서 그 관련 손해배상 책임 관련해서 공제사업에 관한 부분에서 양가로 1번에 주택관리사 단체는 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공제사업은 지문에 한번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한번 15회 때 한번 언급했고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제사업은 깊이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주의할 지문 몇 가지를 정리하자. 그래서 주택관리사 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양가로 2번. 자, 공제사업을 하려면 누군가는 오케이 사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번. 주택관리단체는
자, 공제사업을 하려면 아래의 규정이다. 그래서 1, 2, 3에 따른 세 가지 규정을 관련된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습니다. 그래서 공제사업은 누구의 저희가 나와 있는 저희가 교통부,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플러스 저희가 승인을 얻어서 협회에 즉 단체가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외 업무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공제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OK가 나야 한다. 즉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공제 규정을 제정할 때 관련 동그라미 1, 2, 3번에 관한 규정 중에서 1번하고 2번 보시고 3번으로 한번 볼까요? 3번에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이란 건 자, 공제를 가해받던 주택관리사 등 어떤 손해가 발생을 해서 이 공제사업자인 주택관리단체에게 해당 입주협회 회장이 지급 청구가 들어올 수 있죠. 그랬을 때 대비해서 지급 청구가 들어올 때 최소 이 돈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그와 같은 지급 청구가 들어왔을 때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하게 되면 공제를 수입액이 얼마? 100분의 10 이상을 저희가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로서 이거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에서 수입액의 100분의 10에서 동그라미 3번 하나 체크 정리하고요. 동그라미 3번 밑에 양가로 3번 읽어보시고 양가로 4번. 자,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그래서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별도입니다. 별도의 회계로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공제사업은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그래서 동일한 회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여기는 별도의 회계로 이거를 관리합니다. 네, 3번. 그리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지금 공제사업이 아닌 이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그때는 누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 양가로 5번, 양가로 6번을 가보죠. 자, 주택관리사 단체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해서 포함사항은 1, 2, 3번에 따른 세 가지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일간신문 쪽 단체의 홍보지 등에 공시합니다. 네.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에서 금융일에 관련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은 장관이 요청한 경우는 주택과 단체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뭐 할 수 있다? 검사를 할 수 있다 해서 양가로 8번까지 해서 공제사업을 지금 양가로 1번부터 지금 양가로 1번 쭉 양가로 8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1에서 8에 관한 지문을 정리하는 지문 중에 지금 저희가 대외 업무는 보면 중간중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다 등장을 누가 했어요? 여기는 그 공제사업에 관한 대외 업무는 저희가 1에서 8에 뭐 전부는 아니면 1에서 8에 관한 지문을 정리했던 지문들 중에 공제사업 관련하면 다 누가 나왔던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다, 뭐 요구나 절차가 있다면 해서 쭉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지 공제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관여할 내용은 아니더래요. 그래서 8번까지 해서 공제사업 하나 정리하고 협회의 설립, 협회입니다. 자, 협회에 관한 저희가 설립에 관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협회의 설립 지문에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 1번부터 쭉 해서 이제 보면 지문에 저희가 여기도 8번까지 관한 지문인데요. 협회에 관한 것도 뭐 지문은 지금 한 8개 지문으로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협회 설립에 관한 1번부터 4번에 관한 지문 정도까지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가 이 협회 설립에 관한 부분도 볼 거는 지금 나와 있는 양가로 5번에서부터 8번에 해당되는 한 4가지 정도의 지문에 관련된 협회 설립에 관한 지문을 저희가 정리하면 되는데 그래서 1, 2, 3, 4는 여러분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양가로 5번으로 바로 내려가면
주택관리단체는 협회를 설립하려면 공동택 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의 인원수를 발견을 해서 정관을 마련하는 창립총회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를 받음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그래서 협회의 설립에 관한 것도 누구의 저희가 여기도 협회 설립에 관한 것 여기다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플러스 여기는 인가를 받으면 협회 문을 열 수 있다네요. 그래서 양가로 5번. 그러면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를 받으려면 소장으로 배치된 자에 그래서 인가를 들어가려면 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얼마 이상 인원수인가요? 저희가 5분의 1 이상 인원수를 발견을 해서 정관을 마련하고 창립총 의결을 거쳐서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이제 협회로서 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양가로 5번에 관한 질문은 두 가지죠. 누구 인가를 받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인데 그 전에 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얼마 이상 5분의 1 이상 해당되는 인원수를 발견을 해서 저희가 절차 등을 통해서 협회를 설립하게 돼 있다. 양가로 5번. 6번. 그러면 협회 설립을 장관 인가했어요. 인가한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장관은 협회를 지도 감독합니다. 네, 8번. 자, 협회에 관하여 공동택 관리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에 무슨 규정을 준용한가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저희가 준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용입니다. 준용. 자, 준용은 지금 이 공동택 관리법의 이 협회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 거의 많이가 아니라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협회는 설립하라고 그랬는데 이 관련 법령이 협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그때는 준용합니다. 무슨 법에 저희가 민법 중에 무슨 규정을 준용합니까? 저희가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저희가 준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협회는 일단 크게 봤을 때 인가를 거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한다면 그리고 협회에 관한 규정, 이 법령에 따른 규정이 많이 없다 보니 그때는 어디를 통해서 민법 중에 위임 규정을 준용해서 협회를 설립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8번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입니다. 에서 이제 보면 여기는 한번 읽어만 가볍게 보시며 정리해 볼까요? 자, 1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동택 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뭐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서 양가로 1번 하나 체크하고요. 1번과 2번까지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5절. 자, 5절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뭘 정리할 거냐면 5절은 자, 공동주택 관리 방식 등입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하나 정리할 거예요. 자, 공동택 관리 방식 등을 해서 01번에 가보니까 공동택 관리 방식은 사업 주체 관리, 자치 관리, 위탁 관리 방식 등 세 가지 관리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우측에 이제 보면 양가로에 1번의 사업 주체 관리 방식은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요. 양가로 2번 자치 관리 방식은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요. 양가로 3번 위탁 관리 방식은 어떤 형태로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저희가 보면 2번에 나와 있는 관리 방법의 결정 등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이걸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내용을 정리 한번 가보죠. 자, 이 하나의 공동주택을 누가 건설합니까? 저희가 사업주체가 하나의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업주체가 하나의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을 그러면 사업주체는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죠. 네. 그러면 건설한 공동주택을 저희가 소유자에게 이거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사업주체는 그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고 공급만 하고서 끝날 건 아닙니다. 건설하고 공급하고 이거를 이 법령의 일정 기한까지 공동택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란 사람은 하나의 단지,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도 하고 공급도 하지만
법령에 따른 일정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뭐합니까? 그 공동택을 건설 공급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합니다. 자, 그러면 관리하고 있다가 법령 규정에 따른 어떤 요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요건에 해당이 됐을 때는 사업주체는 뭐예요? 이제 떠나가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이 관리를 저희가 사업주체 관리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사업주체는 이 법령 규정에 따른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될 때까지 공동택을 직접 관리하고서 관리하다가 요건이 해당이 되면 이제 철수합니다. 철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넘겨주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주체 관리가 끝났을 경우 공동택은 어떤 관리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지문에 자치관리 방식을 자치관리를 선택하거나, 그렇죠? 자치관리란 것은 개념 그대로예요. 그 공동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를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한다.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관리사무소 책임자인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을 직접 채용을 해서 공동택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자치관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관리 방식이 아닌 건 이거를 저희가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란 것은 무슨 관리냐면 이거는 자치관리는 스스로 관리하겠다. 이거는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겠다. 누구에게 위탁을 줍니까? 저희가 주택관리업에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그래서 위탁관리는 저희가 주택관리업에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맡기겠더라. 그래서 일단은 사업주체 관리는 어느 형태 공동체든가 초기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사업주체가 관리하다가 그리고 이 사업주체 관리 시점이 끝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때 관리 방식은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방식을 선택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두 가지 관리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스스로 관리하던 또는 주택관리비 관리를 맡기던 간에 위탁을 하나를 선택합니다. 네. 자, 그럼 일단은 개념은 요 세 가지 관리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사업주체가 최소 이 사업주체 관리가 끝나고 관리 방식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자치관리 방식을 택하거나 두 번째 위탁관리 방식을 택하려면 사업주체가 건설한 공동 최소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여기 요거와 같이 하나 설명을 드릴 것은 무슨 관리 대상이 있냐면 저희가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최소 사업주체가 어느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고 입주 초기까지 관리하고서 업무가 자치 또는 위탁관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 것은 그 공동주택, 즉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공동주택의 규모, 어느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는 거예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했다면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면 사업주체 관리가 끝난다면 이후에는 스스로 또는 위탁관리하는 형태 중에 하나의 관리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무관리 대상이라는 말 지문 뉘앙스 그대로예요. 의무 관리합니다. 누군가는 이 공동택에서 의무 관리합니다라고 해서 저 공동택 법령에서 네 가지 공동택의 규모에 해당한다면 넷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택이라면 누구야? 여기 공동택 규모라면 의무 관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네 가지만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첫 번째는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저희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의 범죄 넷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법에서는 딱 여기까지 300 이상만 정리해놨는데 한번 여러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여기 300 이상 공동택이란 것은 여기 이 공동택 승강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그 건물의 층수가 6층 이상이면 대당 6인승 이상의 승용 승강기를 설치한다. 그러면 승강기가 없다는 것은 이 300세대 그 이상 공동택의 층수가 6층 미만이란 겁니다. 그래서 300 이상 공동택 의미라는 것은 승강기가 없고요. 난방도 개별 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으로서
세대 수만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인 공동택을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대수 저희가 15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150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이면서 뭐가 설치됐냐면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택, 즉 승강기 설치됐다 그 공동택 층수가 6층 이상이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라면 150세대 이상이라면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보시면 150세대 이상이면서 플러스 난방은 저희가 중앙난방 또는 저희가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택이면 그래서 난방은 150 이상으로서 중앙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택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된가요? 역시 마찬가지 이 규모 대상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저희가 플러스입니다. 저희가 주상 복합 건축물이죠. 그래서 주상 복합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상 복합 건축물 하다면 이 하나의 건축물에 지금 주거용과 상업용이 복합으로 지어진 건축물로서 이때 이 주거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이 주거용의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라면 해서 여기서 말한 것은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는 이 주거용의 세대수가 몇 세대? 150세대 이상인. 그래서 이 주거용의 세대수가 저희가 150세대 이상인 이 주상복합 건축물도 뭘로 분류하겠다? 의무관리로 분류한다. 그래서 지금 의무관리하게 되면 지금 나온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그래서 요 1에서 4에 해당하는 공동택을 의무관리된 공동택 분류하고 최사업주택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했다면 이 사업주택 관리가 끝나게 되면 입주회의가 수수료 관리나 자치 관리를 선택하거나 또는 주택관리업 위탁하는 위탁관리 하나의 관리 방법을 선택을 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그 점을 꼭 해서 여기 이 네 가지 이 의무관리된 공동택 범위 일단은 보면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는 누군가는 이 1에서 4에 해당하는 공동 누군가는 관리하는데 누가 관리할 거냐. 그래서 이 중에 하나 해당한다면 뭐예요? 주택관리 산하 또는 보호를 가진 자를 의무 채용해야 되는 즉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주택관리 사업 보호 자격을 취득한 또는 사회 자격을 취득한 여러분을 꼭 여러분을 관리 그 자격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배치 규모의 공동택에서 어느 규모 이상이면 산하 보호의 자격을 가진 자를 소장으로 꼭 배치합니까? 해서 하나, 둘, 셋, 넷에 해당하는 공동택이라면 그때는 주택관리 산하 보호의 자격을 가진 자를 현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서 공동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그랗게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하고 양가로 3번 역시 마찬가지 위탁관리 방식은 법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는 구청장의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사업주체 또는 입주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방식을 무슨 관리? 위탁관리 방식이라 설명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02번에서는 뭘 제가 정리할 거냐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러면 사업주체는 이 중에 하나 해당하는 공동들 건설 공급했다면 언제까지 관리하고 이제 그 시점이 도래했을 때 누구에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업무를 넘겨줄 건지를 2번에 나와 있는 관리 방법의 결정 등에서 저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02번에 나오는 관리 방법 세부적인 즉 관리 업무 이관에 관한 절차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기초적인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